최종 예선에서 한국은 가장 큰 라이벌이다. 요르단의 셀라미 감독이 경기를 앞두고 한 말입니다. 참 정말 어이가 없어서 진짜 망신 개망신입니다. 한국이 요르단의 라이벌이 되었군요. 한국은 냉정하게 지금으로부터 8개월 전 요르단에게 0대2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뭐 인정해야죠. 한국이 그런 패배를 했기 때문에 요르단이 라이벌이라는 건가요?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FIFA 랭킹은 정말 많이 차이나는 팀입니다. 한국은 23위, 요르단은 68위입니다. 뭐 물론 이런 랭킹 차이가 한국의 압승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1, 2라운드에서 한국이 확실히 참교육을 시켜버렸다면 그런 단어조차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이벌이라뇨. 한국은 더 쉬운 상대인 팔레스타인과의 홈 경기에서 0대0 무승부 참사를 겪었고, 그리고 오만과의 경기에서도 힘겹게 승리했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냈으니 한국을 라이벌이라고 해버린 겁니다. 우선 한국, 이라크, 요르단이 1, 2, 3위 싸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한국이 순위에 밀려서 진짜 3위를 하게 되면 월드컵 본선 직행은 물 건너가고 다시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니 진짜 그걸 고려해야 한다고요? 보통은 이런 상황이면 감독 탓을 하고 감독을 비판하면서 좀 잘 좀 하라고 그럴 텐데 뭐 솔직히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뭐 나라 위에 봉사하고 있는 양반한테 뭘 바라겠습니까? 아직 두 경기까지는 특별한 전술이 나오지도 않았고 대부분 전문가들은 울산 현대에서 이뤄낸 전술 정도를 국가대표에게 입힐 거라고 보더라고요. 자, 미리 각오하십시오. 네, 퍽퍽한 경기들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국은 중동에서 많은 골을 넣은 적은 별로 없습니다. 2018년부터 보면요. 레바논 원정 경기 무득점, 이란 원정 경기 1득점. 의외로 2021년에 이라크 원정에서 3득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레바논 원정에 1득점, 시리아전 2득점, 아랍에미레이트에겐 무득점 패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오만전에서 참 힘겹게 3득점을 했죠. 사실 요르단이면 한국이 이기는 건 물론이고 골이 3골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가만히 있어보자. 자, 요르단 잔디 어떤가요? 자, 김한 기자에 따르면 직접 잔디를 확인했고 나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상암의 잔디를 나쁘지 않다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요르단 경기장은 상암 잔디보다는 훨씬 좋은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경기장은 거의 뭐 80년대 동대문 운동장, 뭐 효창 운동장 같습니다. 요르단 국가는 면적 자체는 한국보다 살짝 작습니다. 인구는 1100만 정도 되고요. GDP는 5,000달러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장이 아직 이런 상태죠. 자원 자체가 마땅치 않아서 성장하기가 매우 어려운 국가인데 시리아,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받아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난리도 아닌 거 아시죠? 이스라엘이 레바논 도시에 미사일까지 쏘면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레바논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수송기까지 보내서 구출해 오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위험하잖아요. 하필 길쭉한 이스라엘과 레바논 바로 옆에 요르단이 있다 보니까 전쟁 위험까지 뭐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요르단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서 중동이 불안하다고 하는데 요르단은 괜찮다. 한국에서도 많은 팬들이 온다고 들었다. 요르단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안전하게 경기를 관전하고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 네, 참.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시 상황이 된 레바논은 경기들이 다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한국이 요르단과 경기하면서 손흥민이 빠진 것을 매우 관심을 가졌지만 요르단 입장에서 뭐 다행스러운 상황이겠죠. 하지만 요르단 감독은 한국의 손흥민이 아니어도 좋은 선수들이 많다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요르단 기자들 입장에선 당연히 요르단이 좋은 성적 거두길 원할 테니까 홍봉사에게 별 질문을 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홍봉사를 제대로 염장지르게 해버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축구의 부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한국에서 축구협회의 문제를 부패라는 단어를 써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사실 뭐 행정적 부패가 맞긴 하잖아요. 네, 권력 남용이니까. 네. 홍봉사는 페이스 관리를 잘하면서 그건 경기 외적인 이야기다. 중요한 건 우리 선수들의 경기다. 나는 감독으로서 내 역할을 정확하게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너 네, 그래요.
자, 오히려 요르단에게 살짝 겁을 주더라고요. 9월보다는 우리 팀의 주축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은 것 같다. 유럽과의 시차나 비행시간 등 경기 외적인 부분들이 편안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큰 부상이 없다는 것도 우리 팀의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요르단, 네, 침 꼴깍 넘어가겠죠? 한국의 요르단 참사는 꼭 당시 선수들 간의 사고 발생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하필 김민재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하게 되면서 역습을 막지 못했습니다. 센터백이 그때 김영권, 정승현이었는데, 자, 이들이 아니라 김민재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김민재가 출전하는 경기에서 중동팀은 득점 확률이 정말 낮아집니다. 홍봉사가 센터백 출신이고 그 부분만큼은 매우 확고한 철학이 있을 거기 때문에 수비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요르단은 우선 뭐 주전 선수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한국전에서 골도 넣었던 유일한 유럽파 알타마리가 지난달에 발목 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교체됐었는데 회복까지 시간이 꽤 필요한데도 대표팀이 콜을 했습니다. 우선 구단에서 보냈다는 것은 지금은 별도의 의료 기록엔 뭐 이상이 없나 보죠.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도 갈비뼈 골절로 재활 중인데 소집이 된 상태입니다. 아, 근데 자, 우리가 진짜 요런 선수들까지 진짜 기억을 해야 합니까? 그냥 네, 우리 선수들 잘하면 되죠. 많은 분들은 이 경기가 패배하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한국의 승리를 원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좀 모순이 있기도 할 텐데 감독과 선수를 뭐 별개로 보시죠. 네. 그럼 김민재가 못하고 수비가 불안하면서 실점을 하고 황인범, 이재성 최고의 미드필더들이 있는데 중원에서 밀려서 고전하면서 챙피를 당하게 해야 한다고요? 파리 생제르맹의 핵심 선수 이강인이 있는데도 팀이 패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까? 네. 진짜 그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기에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다 선수들이 감독과 불화가 있지 않고 선수들이 이 경기를 이기려고 복수하려고 쏟아 부을 텐데 어떻게 패배를 응원하겠습니까? 어차피 뭐 1대 0으로 이겨도 홍봉사 비난받을 거고 정말 갑자기 뭐 180도 바뀐 전술적 완성도가 나온다면 뭐 시선이 뭐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뭐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손흥민이 함께하지도 않고 출전하지도 않지만 경기를 10명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흥민 관리 차원에서 오히려 새로운 선수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황희찬이 왼쪽 윙어로 나올 확률이 가장 높죠. 그래, 네가 원하는 자리잖니? 국대에서 힘 좀 얻어가라 좀. 네. 마음껏 휘저봐라 좀. 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라크전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배준호가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요르단전은 무엇보다 네임밸류보다 컨디션 좋은 선수들을 출전시켜야 합니다. 우선 대표팀 소집된 영상을 보니까 선수들은 다 밝더라고요. 의외로 황희찬이 매우 멀쩡했는데 울버햄튼에서 지난 시즌처럼 많이 뛰진 않아서 오히려 컨디션 최고조일 수 있습니다. 홍봉사는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 주장을 김민재에게 맡겼습니다. 2년 뒤면 실제로 김민재가 실세가 되겠죠. 자, 복수전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오만, 요르단이 중동인 건 맞지만 서로 위도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르단은 그때 오만전처럼 매우 더운 상태로 경기하진 않습니다. 한낮에 최대 뭐 28, 9도이고 저녁에 경기하는 만큼 그 시간은 축구하기엔 매우 좋은 날씨인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깔끔하게 3대0 승리, 네,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목요일 밤 11시 경기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